안녕하세요. 과학적 발견이나 설명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수많은 과학 지식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정립되는 건지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과학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지식의 어떤 본질, 또 그 신뢰성의 근거를 탐구하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여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20세기 과학 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칼 햄펠, 이분의 생각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특히 그가 주장한 논리경험주의, 그리고 과학적 설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유튜브 강의 제18강 햄펠, 논리경험주의자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 강의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 해석을 중심으로 햄펠의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이번 저희 탐구의 목표는요, 햄펠이 과학을 어떻게 이해했고, 특히 그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으로 시험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설명의 구조, 여기에 대한 그의 핵심 주장이 왜 중요했는지, 이걸 좀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햄펠의 생각 속으로 햄펠에 들어가 보시죠. 우선 그 시작부터 흥미로운 지점이 햄펠이 종종 논리실증주의자 이렇게 불렸는데 정작 스스로는 논리경험주의자라고 칭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 미묘해 보이는 차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초기의 논리실증주의는 주로 이제 관찰 가능한 감각 데이터, 그러니까 실증적인 자료에서 출발해서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관찰이 이론보다 먼저다 이런 생각이 강했죠. 네네. 보이는 사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이론을 만드는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근데 햄펠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 논리적 분석의 중요성, 이거는 계승을 했지만 과학 활동의 진짜 엔진은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대담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현실에서 통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엄격하게 시험하는 능동적인 과정에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가설 설정과 검증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더 중시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관찰 데이터 자체를 강조하는 실증보다는 이 경험적인 시험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논리 경험주의를 표방한 거죠. 그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냥 세상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먼저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던지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적극적으로 따져 묻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듣고 보니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한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론이라는 것이 관찰에 엄격하게 이렇게 종속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햄펠은 이론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가설 설정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물론 그 상상력이 그냥 망상이 되면 안 되고 현실에 발딛고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요. 이 가설 설정하고 시험한다, 이 흐름 자체가 과학적 방법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과정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설을 대체 어떻게 시험한다는 거죠? 네, 햄펠은 가설 그 자체는 직접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이런 가설이 있다고 해보죠. 이걸 직접 증명하려면 세상의 모든 금속을 다 조사해야 하는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대신에 이 가설이 만약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따라 나올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 명제, 테스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만약 이 쇠막대기에 열을 가한다면 그 길이가 늘어날 것이다, 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예측이죠. 아하, 일반적인 가설에서 뭔가 구체적인 예측, 그걸 뽑아낸 다음에 그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쇠막대기의 종류라든가 초기 길이,
가하는 열의 양, 이런 거 외에 다른 조건들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예측된 결과, 즉 길이가 정말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햄펠이 말하는 시험은 만약 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이라는 결과가 관찰될 것이다. 이런 식의 조건문의 형태를 띱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가설이 100% 증명됐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을 통과할수록 그 가설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고 실패하면 가설을 수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하는 거죠. 이 끊임없는 가설 제안과 시험의 순환, 이게 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가설을 이렇게 명확하게 시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가볼 수 없는 우주 저편의 현상, 그것도 아니면 인간의 마음처럼 복잡한 대상에 대한 가설은 이걸 어떻게 시험해야 할지 좀 막막한데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햄펠의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칙적 시험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당장 기술이나 여건이 부족해서 직접 시험하기 어렵더라도 그 가설이 과학적이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경험적 증거가 그 가설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박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가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경험 세계와 연결될 고리가 전혀 없다면 그건 과학적 가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주장은 과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햄펠은 그런 것을 사위 명제, 슈도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겉모습만 명제일 뿐이지 경험적인 의미, 임페리칼 임포트가 없는 주장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조화로운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건 어떤 관찰 결과가 나오든 그건 역시 조화로운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반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요. 네. 경험적으로 틀렸음을 증명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죠. 이런 것은 시험 가능한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는 게 햄펠의 입장이었습니다. 야, 이해가 되네요. 시험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엄격하군요. 이런 가설 설정과 시험 과정을 햄펠이 가설 연역 방법, 하이퍼테리코 디덕티브 모델로 체계화했다고 하셨죠. 그 이름도 좀 멋있는데요? 네. 햄펠은 이 방법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정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먼저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요. 2. 그 현상을 설명을 잠정적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3. 그 가설로부터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서 시험 가능한 예측, 즉 시험 명제를 도출하고 4.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 예측이 맞는지 경험적으로 시험합니다. 5.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가설을 잠정적으로 수용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고 6.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 나은 이론이나 법칙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크게 보면 가설을 만드는 단계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가설을 세우고 시험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과학이 어떤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햄펠의 생각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햄펠은 과학적 설명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역 법칙적 설명, 디덕티브 노멀로지컬 모델, 줄여서 DN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떤 특정 사건, 그러니까 설명되어야 할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하나 이상의 보편적인 법칙,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구체적인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스들로부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법칙과 조건으로부터 설명될 사건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죠. 어젯밤 우리 집 앞들에 있던 양동이의 물이 얼었다. 이게 이제 설명될 사건 explanandum이라고 해봅시다. DN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법칙. 물은 표준 대기압 하에서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언다. 이건 자연의 일반 법칙이죠. 그리고 조건 1. 어젯밤 우리 집 앞들 양동이에는 물이 들어 있었다. 또 조건 2. 어젯밤 앞들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 이것들은 특정한 사실, 즉 조건들이죠. 자, 이 법칙과 조건들이 주어지면 결론, 설명될 사건. 따라서 양동이의 물은 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이처럼 일반 법칙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딱 제시하면 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과 조건들의 묶음, explainance가 사건, explainandum을 설명하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설명의 논리 구조가 예측, prediction의 구조와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법칙, 물은 0도 이하에서 언다 하고 현재 조건, 오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양동이에 물이 있다 라고 미리 안다면 내일 아침 양동이의 물은 얼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햄펠에게 설명과 예측은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활동이었던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설명과 예측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와, 정말 깔끔한 모델인데요. 그런데 아까 그 설명에서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무거나 그냥 일반화된 명제면 다 법칙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햄펠은 진짜 법칙하고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햄펠은 과학적 설명에 쓰이는 법칙은 단순한 우연적 일반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은 100원짜리다. 뭐 이런 명제가 사실이라고 해보죠. 이것도 내 주머니 안에 모든 동전 A는 100원짜리 B다. 이런 일반화된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형식은 그렇죠. 하지만 왜 내 주머니 속 동전들이 하필 전부 100원짜리여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더 깊은 이유나 필연성은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내일 500원짜리 넣으면 이 명제는 바로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성립한 일반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같은 명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리학의 원자이론 같은 걸로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관찰되지 않은 금속이나 미래의 상황에서도 성립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보편성을 지닙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반사실적 조건, 그러니까 만약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까지도 지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정한 법칙이라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제 5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더라면 그 동전도 100원짜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 여기 새로운 종류의 금속 막대에 열을 가한다면 그것도 팽창할 것이다 라고는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군요. 와, 이론적 배경과 보편성, 이게 중요하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체계 속에서 그 위치가 확고하고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그런 보편성을 지닐 때 비로소 법칙의 자격을 갖추는 거고요. 그래야 디엔 설명 모델의 핵심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햄펠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요, 세상 일이 항상 법칙처럼 100%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확률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네, 햄펠도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디엔 모델만으로는 현실의 모든 과학적 설명을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률적 설명, probabilistic explan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법칙 L과 조건 C가 주어졌을 때 사건 E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 필연이 아니라 확률. 예를 들면 조는 A형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조건 C, 페니실린 치료를 받았다. 조건 C. 그런데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은 페니실린 치료 시 회복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확률적 법칙 L이겠죠? 따라서 존이 빠르게 회복되었다. 사건 2. 뭐 이런 식이겠네요? 네,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회복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 근거는 엄밀한 연역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한 귀납적 일반화, 다시 말해 통계적인 증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니실린을 맞은 환자들 대부분이 빠르게 회복되더라는 그런 경험적 사실이죠. 이런 확률적 설명은요, 디엔 모델처럼 완벽한 논리적 필연성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왜 정확히 그 확률이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유전학, 사회과학, 의학 같은 수많은 분야에서 확률적 설명은 필수적이고 또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햄펠은 이것 역시 과학적 설명의 중요한 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햄펠의 생각을 종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강의 자료에 나왔던 그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초기 실증주의에서 논리 실증주의, 그리고 햄펠의 논리 경험주의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흐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기 실증주의는 눈에 보이는 현상 관찰에서 출발해서 경험적 법칙을 찾는 데 주력했죠. 여기에 논리 실증주의는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명제의 의미를 분석하고 과학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려고 했고요. 햄펠의 논리 경험주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과학이 원자라든지 유전자, 중력장처럼 직접 관찰할 수는 없는 이론적 대상, 엔티티나 과정, 프로세스를 가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것도 가정을 한다. 네. 단,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이론적 존재에 대한 가설은 매우 과감하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로부터 도출된 예측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시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능성, 즉 경험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확보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도 과학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경험적인 법칙은 이론적으로 더 깊이 설명되는 이론 법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찰과 경험적 시험을 끝까지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험주의자이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적 고조나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들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논리 경험주의자 이렇게 불릴 수 있겠네요. 결국 햄펠이 제시한 이 틀이 현대 과학 철학, 특히 자연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햄펠의 모델은 20세기 과학 철학의 거의 표준적인 견해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요. 이후 많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고 이후에 토마스 쿤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관점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요. 햄펠의 작업이 과학의 합리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칼 햄펠의 논리 경험주의라는 창을 통해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그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가설 연역 방법, 또 엄격하게 시험하며 법칙과 조건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연역 법칙적 설명, 심지어 확률적인 설명까지 포괄하려는 그의 시도를 쭉 따라가 봤네요. 네, 햄펠의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과학 철학 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나 주장들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거든요.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증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햄펠이 이론적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나 사회 구조 같은 대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적인 고민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접하는 여러 지식의 기반을 한번 성찰해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생각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햄펠은 주로 자연과학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모델을 정교화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보편적인 법칙과 경험적인 시험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탐구하려는 대상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간과 사회라면 어떨까요? 과연 햄펠이 제시한 설명과 예측의 모델, 그 가설 연역적인 방법론이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똑같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과 사회 현상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다른 종류의 이해와 설명 방식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세계를 넓혀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